여러분 반갑습니다. 1세기조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강 고대 국가 첫 번째 시간 고구려입니다. 고대 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게 해서 셋으로 이제 갈 텐데 신라는 가야까지 이제 포함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셋으로 가다가 통일신라와 저 발해 남북국 시대 둘로 가다가 그리고 고려로 가면 이제 한 줄기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쉬울 텐데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이때가 조금 복잡합니다. 왜? 세 개의 삼국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백제인지 고구려인지 이렇게 또 서로 비교해서 묻는 질문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 강의를 차근차근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고구려. 자, 먼저 고구려와 중국과의 시기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중국은 후한, 삼국하면 삼국지로 유명한 그 위촉오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서진과 동진 위쪽에는 5, 16국의 혼란 시기죠. 그리고 남북조 시대, 그 다음 수, 당 이렇게 갑니다. 자, 고구려는 보면 후한 때, 고국천왕 때 진대법을 실시하죠. 그리고 삼국시대 위나라의 관고금이 내침합니다. 괜히 미리 건드려서 당하는 거죠. 그리고 신라 때가 되면 이때 400년이 되면 광개토대왕 때죠. 광개토대왕 때는 신라의 원정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427년 장수왕은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평양으로 천도를 하죠. 4.27 평양천도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94년에는 부여가 복속되고 그 다음에 494년 다음에 이제 6세기로 가죠. 자, 그 다음에는 7세기로 가서 살수대첩 청천강에서 얼주문덕이 수나라 양제의 그 별동대 30만 별동대를 살수해서 아주 아작을 내버리죠. 그렇게 해서 겨우 2,700명만 살아가는 고순관은 살수대첩입니다. 그리고 668년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삼국시대에서는 살수대첩 이전 7세기 이전의 상황만 공부하도록 하죠. 시조는 주몽 동명성왕입니다. 압록강과 동가강 유역에서 BC 37년에 건국을 하고 대부분 부여계의 유의민입니다. 그리고 전성기는 5세기입니다. 자, 전성기 고구려는 5세기, 자, 백제는 4세기, 신라는 6세기죠. 신라, 백제 4, 고구려 5세기, 신라 6세기 이 전성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전성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둬야 합니다. 자, 고구려는 5세기가 전성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갑니다. 1세기에서 2세기 태조왕 때죠. 고구려 태조왕 54년부터 146년까지 엄청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재위 기간입니다. 56년에는 옥조를 복속합니다. 그리고 현도군을 공격해서 요동으로 진출하고 낙랑군을 공격해서 청천강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오부체제를 발전하는데 손호, 순나, 관로, 절로, 계루부. 자, 이것은 고유명사를 해서 한자를 써놔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고유명사를 한자로 음차를 해놨기 때문에 한자로 쓴다고 해서 이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사에서는 한글로 써놓은 그 용어들을 한자로 전환했을 때 그 글자만 보면 이거는 무슨 역할을 했거나 어떤 기구거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짐작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다 고유명사, 방언 이런 경우죠. 차차웅,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이런 거는 짐작이 안 되죠. 그거는 고유명사, 방언을 옮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집권체제를 발전하죠. 그런데 태조는 저 정도 되면 100세가 넘을 텐데 저 정도 되면 이제 손자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될 텐데 아직은 동생에게 물려줍니다. 왕위는 형제 세습을 하게 됐죠. 자, 태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고국천왕입니다. 2세기 가서 고국천왕. 자, 고구려 왕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국천왕이라고 됐죠. 고국의 시내의 장례를 치러서 고국천왕,
고국의 언덕의 장례를 치러서 고국 원앙, 또 동쪽에 있는 시내의 장례를 치러서 동천왕, 미천의 장례를 치러서 미천왕, 이런 식으로 장례 치른 자리에 따라서 이름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이렇게 천, 원, 뭐 이런 게 나오면 이건 고구려 왕이구나. 왜냐면은 고국 천왕, 근초 고왕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고국 천왕, 부적적 성격의 오부, 뭐 계루부, 순노부, 전로부 이런 것을 이제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합니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이런 식으로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고국천왕 때가 되면 왕위를 부자세습합니다. 지금 고국천왕은 2세기입니다. 자, 고국천왕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역시 진대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대법이라는 것은 진은 구휼할 진자죠. 불쌍한 사람들을 구휼하는 것이 진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이 진대, 빌려주는 거죠. 대자가 좀 이상하네.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진대법입니다. 을파소의 건의에서 빌려주는 건데 곡식이 떨어지는 봄에 3월 달에 빌려줬다가 곡식이 추수하는 가을에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춘대추납이라 그러죠. 춘대 추납.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받는 것, 이것이 춘대추납입니다. 그런데 이 춘대추납은 뭐 진대뿐만 아니죠. 고려, 조선 때까지 계속이죠. 왜? 곡식이 봄에 떨어지죠. 가을에 빌려주고 봄에 돌려받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봄에 빌려주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받는, 가을에 받는 춘대추납은 여기뿐만 아니고 흑창이라든가 의창이라든가 나중에 뭐 흥성대원군 때 사창제까지도 전부 다 춘대추납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진대법. 그런데 이 진대법은 왜 실시하느냐 이 말이죠. 진대법은 백성들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백성들. 왜? 백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세금을 낼 수가 있겠죠. 또 백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또 그 백성들을 불러다가 여역을 시키든지 군역을 시키든지 역을 부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복지 정책은 결국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니까. 자,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또 국가 재정, 조세 많이 거쳐야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겠죠. 국방력, 요역을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생활에 안정이 돼야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어디 의지할 데 없으면 결국 귀족들이나 힘 있는 사람 밑에 가서 노동력 착취당하고 인권 유린되면서 노비 생활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귀족들은 이런 많은 그 힘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비로 삼고 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안정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귀족 세력의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동천왕입니다. 이 3세기 때는 뭐 특별히 볼만한 게 없습니다. 3세기. 동천왕 때는 개인이 서한평 건드렸다가 이때 3세기 때는 저 중국은 삼국기죠. 위나라. 위, 촉, 오 이렇게 삼국입니다. 근데 이 위나라가 가까이 붙어 있죠. 그래서 낭랑의 요충지를 확보하려고 서한평을 미리 공격하지만 대치기 당합니다. 위 광구검의 내침으로 아주 혼쭐 났죠. 환도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왕은 옥저로 피신하는 아주 수모를 당하죠. 그런가 하면 4세기로 가면 미천왕 때입니다. 미천왕은 소금 장수로 알려져 있죠. 예. 서한평을 또 미천왕은 또 서한평을 건듭니다. 서한평을 점령하고 그래도 이때는 나름대로 이제 소득이 있죠. 낭랑과 대방을 축출합니다. 그리고
이 낭랑과 대방, 그리고 왜 일본과 중간에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이익을 챙겼던 전기가야, 금관가야가 낭랑과 대방, 특히 낭랑이 무역의 대상국인 낭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대상인 낭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고국 원왕입니다. 자, 고국의 언덕에 장례 치른 왕,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은 전년의 모영황, 이때는 이제 56국이 되겠죠. 삼국시대 끝나고 56국의 호랑기가 됩니다. 그런데 전년이 이제 가깝게 있죠. 전년은 전년 모영황이 내침을 하고, 이렇게 또 전년에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이번엔 또 백제의 공격까지 당합니다. 근초광의 공격이 있죠. 371년에는 백제 근초광이 내침해 옵니다. 이때 고국원왕은 평양선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4세기는 볼 게 없네요. 미천왕 때 313년에 낭랑 축출한 거, 그 외에는, 그 다음에 4세기로 소수리망 때가 아주 중요하죠. 4세기 소수리망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태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전진과 수교를 합니다. 저 아래에 있는 전진,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진과 수교하고, 그 다음 전진의 순도로부터 불교를 수용합니다. 이때 불교가 처음 들어오죠. 그리고 373년에는 율령을 반포하죠. 율령을 반포한다 말이죠. 자, 이제 고구려의 불교 수용에 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구려 진나라 왕, 전진이죠. 진나라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인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왕이 사신을 보내 담례로 토산물을 바쳤다. 처음으로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에게 절을 바쳤다. 또한 이불난사를 창건하여 아도에게 절을 맡기니 이것이 해동불법의 시초다. 해동불법, 동자는 이제 동역동자 모르는 일이 없겠죠? 불법. 이렇게 쓰면 큰일 나죠? 아니, 불자 쓰면 안 되죠? 이때는, 이거는 불법 행위 할 때 불이고, 이거는, 이때는 부처불을 써야 되겠죠? 예. 해동불법, 이때 불법은 결국 불교를 이야기하겠죠? 예. 해동불법의 시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소수리망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당연히 대학을 설립하고, 최초의 대학 교육기관인 대학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전진과 수교해서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이것은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이런 건 다 고대 국가의 필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소수리망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소수리망은 시옷이죠. 시옷이니까 4세기 말. 소수리망, 시옷은 4세기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아셨죠? 자, 소수리망 몇 세기? 예, 4세기입니다. 4세기. 그러므로 태학 설립도 4세기, 불교 수용도 4세기, 그 다음에 율령 반포도 4세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세기 누구? 예, 소수리망 때. 그 다음에 5세기로 갑니다.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죠. 전성기의 왕 누구죠? 예, 광개토대왕과 그리고 장수왕이 있습니다. 자, 5세기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지도를 통해서 공부를 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광개토대왕 391년부터 413년까지인데, 광개토대왕비는 412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413년으로 되니까 그럴 겁니다. 서로 다릅니다. 한 군데는 412, 한 군데는 413. 광개토대왕은, 대왕비는 12년,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13년, 이렇게 됩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평양, 국내성, 신라, 가야, 백제, 이렇게 있죠. 여기에 요하가 있습니다. 요하가 있고, 그래서 이쪽은 후연, 이때는 언제죠? 56국 때죠. 이렇게 해서 이쪽은 요동, 요서 이렇게 되겠죠. 자, 400년에는 신라 뇌물 마리간의 요청에 따라서
신라 원정군을 파견합니다. 뇌물 마리간이 일본하고 가야, 특히 일본이 자꾸 괴롭히니까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죽겠다고, 아주 왜군이 이렇게 계속 와서 이렇게 괴롭히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그래 알았어 도와주지 그러면서 5만 군사를 보내죠. 아주 통 큽니다. 5만 군사를 보내서 신라에 있는 왜구를 격퇴하고 또 내친 김에 가야까지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니 가야가 이때 당연히 위축되죠. 정기가야는 쇠퇴하고, 자, 이 정도 도와줬으니까 신라가 고맙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됐어 이제 그럼 우리 갈게 이게 아니죠. 이때부터 남아서 신라에게, 공자 정신은 없죠. 신라에게 간섭을 합니다. 신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고 또 남부지방에 대한, 남부지역에 대한 영향력까지 행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400년에 있었던 이 사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400 신라 원정 이렇게 외우세요. 400 신라 원정, 427 평양천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번에는 위쪽으로 가는 거, 위쪽으로 후연을 공격하죠. 404년에는. 그리고 저 거란과 숙신과 동부여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만주 지역을 차지합니다. 저 땅이 지금의 우리나라 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407년에는 백제를 공격하고 한강 이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가버렸나? 한강 이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개토 대왕을 살펴봤고, 이제 장수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장수왕은 이렇게 평양 427 평양천도를 합니다. 요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사 뭐 다른 강의를 들어보면은 연도 외울 필요 없다, 앞뒤 흐름만 알면 된다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연도를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외우십시오. 왜? 연도 외우는 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쉽고. 자, 배가 바다에 항해할 때 좌표를 모르면, 그 망망대해에서 좌표를 모르면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엄청 깁니다. 그 역사적, 우리 그 긴 역사 속에 또 그 수많은 사건을 이어주는 좌표가 되는 것은 바로 연도입니다. 연도는 빨랫줄에 빨래를 넣는데 빨래집게하고 똑같습니다. 빨래집게가 빼버리면 그 빨래가 딴 데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딱 잡아주는 것은 연도입니다. 연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연도를 다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기준좌표, 꼭 필요한 기준좌표, 이런 평양천도, 400년 신라 원정, 이런 거 아주 필요한 기준좌표가 되는 것만 외우시면, 시험에 이런 5문항이 있으면 1개나 2개만 연도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연도를 안 외워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 정말로 비상한 사람. 또 하나, 그 역사를 활이 깨뚫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연도 안 되어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미 연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427 평양천도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평양천도 후에는 경당이라는 지방의 교육기관이 생깁니다. 자, 소수림왕 때는 태학이 있었죠. 대학 교육기관. 근데 경당은 지방에 세우는, 지방에서 민간 차원에서 세워지는 교육기관입니다. 경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경이라는 것은 빗장 경자입니다. 빗장을 시골에 부엌에 가면 문 찌르덕 하고 열고 닫고 할 때 가로 딱 채우는 게 빗장이죠. 빗장을 딱 채우는데 빗장을 안에서 채우는 게 아니고 밖에서 채웁니다. 자, 결혼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을 집어넣어 놓고 밖에서 채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글을 읽고 활을 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합니다. 독서. 삼국사학에 보면 독서, 그 다음에 습사, 독서는 글 읽는 거고
습사는 활 쏘기 연습하는 거죠. 이건 무술 훈련이고 이거는 유학 공부겠죠.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경당인데 지방에서 여기저기에 경당을 아주 건물도 상당히 크게 해서 경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미혼 자제들을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 자, 경당.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그때서야 문 열어주겠죠. 실력 안 되면 그 안에 문 잠궈놓고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475년에는 백제를 침공합니다. 백제 침공해서 한성 백제를 침공하자 이때 계로왕이 죽죠. 계로왕이 죽자 계로왕 다음에 문주왕이 웅진으로 도망갑니다. 웅진청도합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475 백제 침공하면은 잘 기억이 안 되니까 475 웅진천도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475 웅진천도, 427 평양천도, 475 웅진천도. 그래서 백제는 이때 웅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백제가 내려가자 이때부터 여기에 남양만부터 저기 중령까지를 이제 완전히 차지하죠. 이렇게 국경이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충주 고구려비 생기죠. 여기 보면 충주 고구려비가 있죠. 여기에 충주 고구려비. 충주는 중원 고구려비라 그러죠. 중원 고구려비. 자, 중원 앞으로 쓰죠. 중원. 또 서원경이 또 있죠. 서원경은 청주입니다. 자, 이때 중원이 청주인지 서원이 청주인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죠. 헷갈립니다. 그때는 요 모음만 기억하면 됩니다. 중원은 충주, 서원은 청주. 이렇게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충주 고구려비를 세웠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479년 이거는 뭐 연도 못 올라도 됩니다. 5세기 말에 흥안영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494년에는 북부여를 복속함으로써 고구려는 최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부여는 이때 사라지죠. 부여가 사라집니다. 자, 고구려의 신라 진출 자료가 있는데 고구려의 신라 진출 자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라에 있는 고구려 자료, 또 하나는 고구려 땅에 있지만 그 기록물에 그 신라 원정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 신라 진출 기록이 있다는 거죠. 자, 신라에 있는 진출 자료는 이것은 1946년에 발굴된 그 무덤, 그 고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그 고분 안에는 거기에 이렇게 을면연,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우라는 것은 호우 너무 긴가? 이렇게 호우해서 호우는 그릇이라는 뜻이죠. 자, 호우명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호우명 호우명 그릇 그릇. 자, 그런데 호우명 하면 호우는 그릇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릇. 그리고 명은 우리 역사에서 명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한 가지는 그야말로 새길 명자죠. 이게 새겼다는 뜻. 또 한 가지는 문체, 문체 종류 중에 하나가 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새겼다는 것은 뭐 마음에 새겼다 하면 명심한다라는 거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연가 7년 명 연가 7년명 금동열에 입상하면은 금동열에 입상인데 그 입상 뒤에 연가 7년이라는 연호가 새겨져 있다는 거죠. 연가라는 연호와 7년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답니다. 그때는 글자가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신도비명, 묘비명, 무슨 성덕대왕 신종명 할 때 종명하고 이럴 때는 하나의 문체입니다. 문체. 보통 네 글자로 돼서 네 글자씩 운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명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호우명 했으니까
호우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릇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물론 주물로 해서 볼록이지만 이런 것도 이제 명이라고 새겨졌다고 하죠. 그렇다면 호우명 그릇이라는 것은, 호우는 그릇이죠. 그릇이라고 새겨진 그릇,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공부하기가 조금 복잡해요. 차라리 광개토왕명, 광개토왕이라고 새겨진 청동호우 이렇게 외워두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겠죠. 아, 그거는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은 신라에 진출한 고구려가 뭔가 남겨놓은 것이겠구나. 이렇게 기억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호우명 그릇, 광개토대왕명, 청동호우는 신라의 고분에서 발굴됐고, 그래서 이 호우를 이름을 따서 호우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신라에 있는 고분에서 직접 발견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광개토 대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에 있는 거죠. 집안. 길림성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 지안이라 그러죠. 집안에 있습니다.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634cm, 한 6m 34cm 정도, 무게는 한 60 내지 70톤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글씨는 한 글자는 가로 세로 한 약 15cm 내외 이렇게 큽니다. 자, 광개토 대왕은 본명은 담덕이요. 담덕. 본명은 담덕이요. 그 다음에 연호는 영락이다. 그리고 시호는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414년 장수왕이 만주 지안에 건립한 것이고, 이 비석에는 신라의 원정을 간 기록도 있고, 건국과정과 정복활동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고려 중심의 천하관이 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구려의 주체의식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비 사진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남한강 유역 진출 자료로는 이러한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이 중원 고구려비는 고구려 군대의 신라 주둔 사항을 기록하고 있고, 고구려의 관등명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신라 왕에게 의복을 하사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라를 동이매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이매금. 자, 앞에 고조선 때 동이 또는 만이, 이복, 만이복 할 때 이가 나왔는데, 그때는 미개한, 중국은 자기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미개한 나라. 중국 중심에서 사방의 여러 나라를 그 동이, 서융, 남만, 북쪽 했죠. 미개한 나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심주의에서 미개한 나라가 동이고 서융이고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신라가 동이라고 표현한 것도 고구려 중심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동이, 미개한 나라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고구려비입니다. 이 고구려 중원 고구려비, 지금 교과서에는 충주 고구려비가 되는데, 이 중원 고구려비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고구려비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사회를 좀 살펴보죠. 상무적 기풍이 있습니다. 무를 숭상하는 기풍이 있더라. 상무적 기풍이 있더라. 상무적 기풍이 있더라. 그래서 활발한 정복 활동도 하고 투호 바둑 장기를 즐깁니다. 이것은 부역예로서 백제도 똑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구려의 법률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반란 또는 반란 음모자는 불로 태운 후에 목을 베입니다. 그냥 베는 것도 아니고 불로 태우고 나서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다 항복한 자, 전쟁에 패한 자, 살인자, 겁탈자도 목을 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나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고, 소나 말을 죽였다 해서 노비로 삼아버립니다. 빚을 갚지 못한 자도 노비로 삼는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이 빚을 갚지 못한 자가 노비로 삼으면 결국
귀족 세력들이 세력을 확산시킬 수 있겠죠. 많은 로비를 데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왕에게 국왕이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면 왕권이 약화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백성 보호 정책을 쓰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진대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시대 끝나고 다음은 고구려 끝나고 다음은 고대국가 두 번째 시간 백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백제에서 만나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